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국지연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차시에 배우는 삼국지연의 이야기 중에서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등장인물 중에 유비와 조조, 제갈량과 주유와 같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고 라이벌이란 어떤 의미일지 주의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적벽대전이 끝난 후에 주유와 제갈량의 지략다툼은 더욱 본격화되는군요. 노숙은 형주 자사였던 유기가 죽자 유기를 조문하면서 이제는 형주를 돌려줘야겠다라고 유비와 제갈량에게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유비와 제갈량은 당장 형주가 없으면 있을 곳이 없다 하면서 서천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문서를 한 장 써줍니다. 이때 마침 유비는 간부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주유는 계책을 쓰게 되었죠. 손권의 누이 동생인 손상향과 유비의 혼사를 추천하겠다는 거짓말로 유비를 동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적진으로 들어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3가지 계책이 있다 하면서 조온에게 비단 주머니를 쥐어줍니다. 위기 때마다 이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라는 것이었죠. 조온은 유비와 함께 동으로 가서 첫 번째로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이교, 즉 대교와 소교, 손책의 부인과 주유의 부인인 대교와 소교의 부친인 교국로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국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자 교국로는 축하하면서 금방 소문을 퍼지게 하죠. 그리고 오국태, 즉 손권의 어머니인 오국태를 찾아가서 축하하는 말까지 건넵니다. 손권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빌미로 계책을 쓴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비를 면담한 다음에 마음에 든다면 진짜로 혼인을 시키기로 했죠. 다행히 유비는 오국태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젊고 아리따운 손부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죠. 손부인은 검술과 무예를 즐기는 여장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적벽대전 영화에서 적진을 탐방하고 온 손권의 누이 조미가 분한 역할을 보았을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손상향이었습니다. 농가성진이란 거짓을 진짜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손권과 주유는 다시 한번 유비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궁을 지어주고 유비가 가무와 여색에 빠져서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과연 유비는 형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조우는 제갈량이 준 비단 주머니를 다시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조조가 50만 대군을 끌고 형주로 쳐들어온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우는 유비를 찾아가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쳐들어오니 곧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립니다. 유비는 할 수 없이 손부인을 찾아가 자신은 형주로 돌아가야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손부인은 유비를 따라 나섭니다. 손권이 추격병을 보내고 주위의 병사들도 곧 유비와 손부인을 쫓아왔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자 조우는 마지막 비단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계책을 본 유비는 이번엔 손부인에게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울며 사죄합니다. 그러자 손부인은 이 모든 것들이
주유와 송건의 계략이었음을 알고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쫓아온 군대를 꾸짖으면서 나는 남편을 따라 형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어머니 뜻이기도 하다. 이의를 갖추라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은이 뛰어난 무예를 발휘해서 길을 열죠. 두 사람은 무사히 형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유는 떠나가는 유비를 바라보며 크게 고함을 지르더니 전에 화살을 맞았던 상처가 터지면서 그대로 배 위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한편 조조는 동작대를 완성하고 문무백관과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시를 쓰려는 참에 유비가 형주목이 되고 손건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수의 9기 군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리고 주유를 남군 태수에 봉해서 유비를 더욱 견제하도록 합니다. 주유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자 더욱 이 형주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시켜서 형주를 돌려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합니다. 제갈량과 유비는 지난번 말한 것처럼 서천을 얻으면 그러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주유는 그렇다면 서천을 뺏어주겠노라 하면서 서천을 뺏으러 갈 테니 형주의 문을 열어달라 라고 하는 가도멸객지계를 세웁니다. 가도멸객지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순망치안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괭나라를 정벌하러 가면서 우나라의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진헌공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괭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우나라까지 모두 정벌당하고 말았죠. 주유의 속셈은 서천을 공격하러 간다 하면서 결국 가는 길에 형주까지 다 삼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유는 5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진군했지만 제갈량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공사가 공격하니 놀란 주유는 상처가 다시 터져서 마루에서 떨어집니다. 주유는 서천으로 군사를 돌려서 꼭 서천을 정벌하고 형주까지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제갈량이 보낸 편지를 보니 만약 주유가 서천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면 후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 지역이 더 불안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충고가 들어있었죠. 주유는 자신의 계책이 간파된 것을 알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송건을 부탁하고 몇 번이나 큰 소리로 하늘은 주유를 세상에 내놓고 어째서 또 제갈량 내셨습니까? 몇 번을 탄식한 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주유가 죽었을 때 겨우 36살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제갈량은 주유의 조문을 받다가 방통을 만나게 됩니다. 방통은 적벽대전에서 연환계를 쓰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일찍이 사마위 선생이 제갈량을 와룡, 방통을 봉추라고 하면서 와룡과 봉추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갈량은 방통에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노숙도 송건에게 방통을 추천하죠. 하지만 송건은 들창코에 얼굴이 시커멓고 수염도 짤막한 방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비도 찾아온 방통을 보았지만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지방 현령으로 보내버립니다. 방통이 술만 마시고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비는 시차를 왔는데 이에 술이 깨지 않는 방통이 태연하게 공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쌓였던 일들을 척척 아주 빠르게 틀림없이 해내는 것을 보고 장비는 감탄을 하죠. 방통의 능력을 알아본 장비는 유비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 그제서야 유비도 진심으로 방통을 환영하며 제갈량과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봉룡과 봉추,
두 사람을 다 얻었으니 유비는 천하를 틀림없이 평정하겠군요. 한편 조조는 적벽대전이 끝난 후에 계속 군사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손권을 토벌하라는 명분으로 서량 지역의 군벌인 마등을 허도로 불러들입니다. 마등은 자신의 큰아들인 마초에게는 서량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몇몇 아들과 친척을 데리고 허도로 갔습니다. 멀리서 온 마등을 접대하던 황규는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 조조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속내를 이야기하고 마등과 상의해서 조조가 성을 나와 군사를 사열할 때 거사를 도모하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황규에게는 춘향이란 첩이 있었습니다. 춘향은 황규의 친척인 묘택과 정을 통하고 있었죠. 춘향이 묘택에게 황규의 이야기를 전하자 묘택은 다시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조조는 황규의 가족을 잡고 마등 산부자는 거사를 도모하기도 전에 조조에게 잡혀 죽습니다. 묘책도 다만 춘향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뿐이었지만 자신의 일가족을 죽인 죄로 결국 처형됩니다. 조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이끈 마초가 장안으로 쳐들어가고 동관도 뺐습니다. 조조는 일단 장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마등의 아들 마초는 기골이 장대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마초가 복수심에 불타 이를 갈며 달려들자 조조군 중에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조 역시 전투 중에 마초를 피해 달아나기에 급급했죠. 마초가 홍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조조다 라고 외치자 조조는 즉시 말 위에서 홍포를 벗습니다. 수염이 긴 사람이 조조다 라고 외치자 조조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염이 짧은 놈을 잡아라. 그놈이 조조다 라고 외치자 조조는 얼른 깃발을 찢어서 목을 감싸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용맹무쌍한 마초는 조조의 장수 중에 호치라고 불리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장수로 불리는 허저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1 싸움을 한 두 사람은 200여 합이 넘게 경합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난 허저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계속 싸움을 하죠. 두 사람의 싸움은 대단했지요. 마초는 여포에 못지않다고 평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초 역시 허저는 정말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용맹무쌍한 마초였기 때문에 전투보다는 다른 계책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조조의 책사 가오는 함께 싸우고 있는 마초와 한수 사이에 이간계를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옛날 같이 벼슬 했던 한수를 찾아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수다를 떨게 하죠. 마초가 나중에 한수에게 무슨 내용인지 묻자 한수는 별 얘기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또 일부러 중간에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끔 지우고 고친 편지를 한수에게 보냅니다. 마초가 편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한수는 중간중간 글자가 지워진 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마초는 드디어 한수가 비밀을 감춘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어서 몇 번 더 부추기자 결국 두 사람은 사이가 멀어져서 한수는 마초를 죽이고 조조에게 귀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마초는 싸우다가 한수의 왼쪽 팔을 자르게 됩니다.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자 마초와 한수는 결국 싸움을 지고 말죠.
마초는 농서지역으로 달아납니다. 조조는 서량지역을 평정하고 허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서량지역을 점령하자 한중지역을 다스리던 장로라는 사람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장로는 오두미교를 제창한 장각의 손자였죠. 그리고 장로는 유장이 다스리고 있는 익주를 빼앗아서 더 세력을 넓히려고 생각합니다. 유장의 부하인 장송이 조조를 찾아가 한중을 공격하면 같이 협동할 수 있겠노라고 부탁을 하지만 조조는 장송을 비웃습니다. 장송은 돌아가는 길에 유비를 만나게 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유비에게 마음을 뺏겨 서천 지역의 지도를 넘겨줍니다. 장송은 유장에게 종친 유비를 불러들여서 한중을 같이 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죠. 유장의 부하들은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머리를 짓찍으면서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장이 유비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만 자결하고 마는 사람도 있었죠. 유비가 익주에 들어와서 유장과 함께 연회를 베풀 때 유비의 부하 중에 위원이란 사람이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유장을 베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위원이 칼춤을 추자 유장의 부하도 같이 일어나서 건물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하들이 일어나 건물을 추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유비는 홍문의 연유도 아닌데 왜 칼춤을 추느냐며 칼을 버리지 않으면 당장 목을 치겠다고 소리칩니다. 한편 유비가 익주에 간 틈을 타서 손권은 손부인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밀서의 내용은 손부인의 어머니인 오국태가 위험하니 위급하니 어서 와서 어머니를 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비의 아들인 아도를 보고 싶어 하니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손부인은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위급하니 어쩔 수가 없었죠. 아도를 데리고 배에 막 탔을 때 조은이 달려와서 유비의 아들인 아도는 두고 가라고 빼앗습니다. 손부인은 혼자서 동으로 돌아갑니다. 손권은 누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마음껏 유비를 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죠. 그때 조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의 원수를 갚으러 쳐들어옵니다. 손권 역시 대군을 이끌고 유수구에 가서 전 진영을 치르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조조는 손권이 친 대형을 보고 질서정연하며 위험이 있는 것에 감탄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손권쯤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감탄을 하죠.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해를 넘겨서 계속 이어지자 조조는 철군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손권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손권 역시 화친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대가 죽지 않으니 나는 정말 편하게 잠잘 수가 없소 라고 조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구절을 써서 조조는 기분 좋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